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역시 6단원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6단원은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강의인 만큼 1단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행정법 통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정보, 6단원 행정쟁송의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고 오늘 행정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갈 차례입니다. 행정심판은 취무의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교과서는 441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본안 판단에 대해서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의 내용과 범위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요건심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안심리가 들어가겠죠. 요건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이 가능하면 직권으로 보정을 하고 아니면 보정을 권고해가지고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각하 재결이 나온다는 거고요. 본안에서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행정소송이랑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도 거의 그대로예요. 불고불리의 원칙 우리 402쪽에서 공부했었죠. 고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행정심판의 좀 특별한 하나의 원칙이라 보시면 되는데 행정소송과 달리 왜 불이익 변경 원칙이 들어가냐. 사실 이 불이익 변경 원칙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원고로 볼 수 있는 이 신청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되게 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했더니 아니 행정청이 처분 잘했네. 그러면 원고가 그냥 신청인이 기각 제기를 받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각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뭣도 할 수 있어요? 변경 처분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럴 때 오히려 신청인에게 더 불리한 처분을 해버리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행정심판 괜히 또 해가지고 안 했으면은 더 불리한 처분 안 받았을 텐데 불리한 재결 안 받았을 텐데 괜히 해가지고 더 손해가 됐네 불이익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우리 민원인들이 무서워서라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한 재결로는 변경하지 마라. 그 처분 자체를. 그런 원칙이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예전보다 원래 기존에 있던 처분보다 그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결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고 47조 2항의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388쪽에서 잠깐 뭐 비슷한 내용으로 봤던 판례인데 조세심판 같은 경우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그 추후에 뭔가 결정이 다시 후속 처분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후속 처분 기준으로 제소 기간도 정해진다는 게 이제 388쪽이었는데 그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후속 처분이 원래 있었던 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돼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괜히 청구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리해져 버렸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 후속 처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건 왜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원칙이 없을까요?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 처분은 일단 안 되죠. 왜냐? 법원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 자체를 변경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행정소송에는 없지만 행정심판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잊어버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법률 문제, 사실 문제, 그리고 재량 문제까지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보다 더 심리 범위가 넓다 그래가지고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재량을 판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재량이 일탈 남용인 경우에만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일탈 남용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재량 역시도 행정부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심리의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주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처분권주의 이런 거는 행정소송에서 다 봤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주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충적 직권 심리주의도 같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를 따르면서도 보충적으로 직권으로 심리는 할 수 있다. 그 내용 자체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재판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주의는 아니라 했습니다. 직권심리주의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직권주의는 처분권주의랑 당사자주의랑 아예 반대되는 거죠. 아예 그 직권으로 그 소송의 대상물이라든가 소송의 범위 자체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는 안 되고 심리할 때만 보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은 재량에 따라서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고를 수 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행정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간혹 7급에서 나오는 논점이긴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공개주의죠. 행정심판은 비공개주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 법원에 가게 되면은 특별히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다시 방청이 가능하죠.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법원같이 오픈된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인이 이 상황에 이 사건에 관련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심리 과정을 볼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비공개라 했을 때 당사자도 아예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꽁냥꽁냥 해결해서 비공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냐 안 하냐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죠. 그런 차이로 공개주의와 비공개주의로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절차의 병합과 분리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판단 기준시 역시도 원칙적으로 처분시 기준으로 하는 거 동일하고요. 그 뒤에 문구를 좀 여러분들이 그 행정소송과 똑같습니다만은 이 뒤에 문구를 좀 더 눈에 많이 익혀놓으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처분시 기준으로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대신에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이 재결 당시랑 처분시를 헷갈리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재결 당시까지는 그 자료만 받는 거지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함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료를 종합해서 결국에는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기준으로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분시 기준이라는 거. 하지만 변론 종결시까지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종합하되 처분시가 기준이다. 아시겠죠? 이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우리 기사동 기억나시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 소송과 동일한 그 논리로 가면 되기 때문에 405페이지 그리고 위에는 404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적어놓은 거는 같은 이 논리나 논점이 취소 소송에서 우리 공부했던 페이지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페이지에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한 번 더 눈에 익히시고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 역시도 행정소송과 일단 동일합니다. 집행정지 관련 규정 보시면요.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죠. 자,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내가 지금 처분 자체를 다투려고 하는데 당장 일단 스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이랑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심판 맨 앞 시간에서 봤었죠? 요건 자체가 약간 다르다 했어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했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중대한 손해라고 약간 좀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를 어디서 더 받기 쉽냐라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행정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손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행정심판에서만 생겨났다고 했었죠. 행정소송은 어떤 처분 자체를 내릴 수가 없었죠. 법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부 안에서 임시적인 처분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31조 내용인데요. 어떤 처분 또는 거부 처분이나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해주는 가구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어떤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은 돼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의 본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주장하는 것도 들어보고 제출하는 것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구제는 거의 행정심판이 시작될 때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처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여, 이런 게 하나씩 요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그 신청한 사람이 이걸 지금 당장 스탑 안 해주면, 또 어떤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약간 그 집행정지랑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각 요건은 다르죠.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지위를 긴급하게 뭔가 내려줘야 할 만한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게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심한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임시적으로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임시처분입니다. 이거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임시처분 결정 절차에는 집행정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준용도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요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일단 심판 청구가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심판 청구도 하지 않고 임시처분만 바랄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포인트는 시옷입니다. 집행정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정지로 충분히 그 신청인의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집행정지로 해야지 임시처분까지 오지는 마라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고,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죠.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자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행정심판의 재결이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원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절차는 이제 재결 기간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했죠. 그 제출하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론을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럴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정도는 연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일이다 그러면 10일하고 또 한 번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 이건 60일인데 절반인 30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에 이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서 재결이 났다고 한들 그 재결 자체에 뭐 특별히 문제를 많이 삼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훈시 규정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재결은 당연히 서면으로 나와야 되고 재결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결의 범위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가 원하는 거에 그 범위가 들어가 있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문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결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결의 결과가 있게 되면 송달을 해줘야겠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정본이랑 등본이 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혹시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사자 같은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입니다. 정본은 첫 번째 원본이라 보시면 돼요. 그 정본을 송달해 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도 정본을 줘야 되지만 그 재결의 결과를 그 관련 처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정본, 당사자들 정본 좀 기억하시고, 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준다는 이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약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인에게 이 재결서를 줄 때는 등본으로 직접
지체 없이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송달이죠. 이 내용이 이제 사망이고요. 사항은 사망과 좀 달라요. 만약에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였다. 그럼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 심판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제3자가 심판 청구했을 때에는 어찌됐건 처분의 상대방한테도 그 결과 내용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그 처분의 당사자도 뭔가 그 뒤에 후속 처분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아닙니다. 등본을, 왜냐?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줄 때는 등본이라 했어요. 그 등본을 지체 없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을 거쳐서, 행정청이죠. 행정청을 거쳐서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좀 규정이 각각 다르다는 거. 요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직접, 이거는 처분청을 거쳐서 전달. 이 두 개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나온다. 출제위원이 만점 방지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조문 문제 가지고 등본이냐 정본이냐 또는 직접 주냐 아니면 전달해서 주냐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재결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각하 재결이 있을 수 있겠죠. 심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부적법 각하되는 거고요. 보통은 기각 재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인에서 이유가 없다. 즉 행정청이 한 처분이 적법하다. 그럴 때는 이제 신청인이 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각 재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정 재결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정 판결이랑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가긴 가는데요. 이제 주문에 그 신청인이 기각 재결을 당하긴 해요. 하지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 우리 그 사정 판결문 그때 보여드렸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제 방법도 동일하고요. 이제 적용해서 약간 다르죠. 우리 취소 소송에서 항고 소송이죠. 행정 소송에서 항고 소송은 사정 재결을 only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취무의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심판에서는 취의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의의 거부 처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 의무이행 심판에서 가능하고요.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소송, 항고소송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왔고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인용 재결 봅니다. 인용은 말 그대로 원고, 즉 신청인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취소 심판과 무효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에서 각각 나올 수 있는 인용 재결의 종류를 보면 제가 우리 행정 심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심판은 변명 재결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취소 명령 재결은 이따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명령하라는 재결은 아예 없어요. 오히려 요거는 여기 밑에 있죠. 처분 명령 재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따가 없어진 게 뭐냐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지금은 변명 재결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이름 비슷한 건 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취변은 형성적 재결, 그 재결 자체만으로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적 재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는 전부 취소나 일부 취소도 마음껏 가능합니다. 왜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변경은 당 처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여기도 한 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효동 확인 심판은 이런 게 가능하고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직접 하는 처분 재결, 형성적 재결이죠. 그리고 처분을 명령하는 재결, 이행적 재결도 가능하다 해서 취변, 변명, 처분 명령 요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좀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 구급시험에서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좀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재결의 효력, 일단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효력이 바로 기속력이고 우리가 취소소송에서는 413조에서 봤었습니다. 자, 재결의 기속력,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만, 그쵸? 졌을 때 말고 신청인이 이겼을 때에만 생겨나는 하나의 효력이고요.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모두 기속을 합니다. 이거는 처분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변경할 것을 변경할 의무가 생길 때 그게 바로 근거 규정이 바로 1항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었다면, 거부 처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에 그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한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바로 이 2항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령하는 재결이 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대한 하나의 근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항 같은 경우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가 됐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 재처분해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이 된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조문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나머지도 뭐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자, 형성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용 재결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다. 그리고 각하나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급 금지는 소극적으로는 똑같은 처분을 똑같은 이유로 다시 반복 처분하지 마라. 왜냐? 형성력이 있으니까, 기속력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인에 대해서 동일 처분을 또 반복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게 반복이 되면 행정심판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 내용이고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하나씩 봤던 게 이제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취소, 무효 확인 등 재결이 있은 후에 당 처분과 관련해서 행해진 후속 처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다 위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도 생기게 된다. 뭐 때문에? 바로 기속력 때문에. 아시겠죠? 기속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게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주문과 이유 내용이 다 효력이 미치는 거죠. 우리가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기속력은 이렇게 미친다는 거. 우리 행정소송 때 취소소송에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여기도 지금 기판력은 아예 없죠. 행정심판이니까 기속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당연히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한 처분 사유에만 기속력이 미치고요. 만약에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가 이겼다고 한들 신청인이 재결해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고 한들 그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로 또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속력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취소소송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 이겁니다. 단 의무이행 심판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제 부작위를 가지고 내가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거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직접 처분. 자, 의무이행의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명령하라는 그 재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청구인이 반드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직권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이미 재결이 끝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사건에 집중을 하지 이미 끝난 사건에서 우리가 하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본다 안 지켜본다? 안 지켜본다. 이건 간접강제 때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간접강제도 그렇고 직접 처분도 그렇고 이러한 기속력 확보 수단은 다 청구인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재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서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먼저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을 먼저 합니다. 이 신청이 있다고 바로 직접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렇게. 근데 그 기간 내에 또 시정 명령을 행정청이 안 했다. 그럴 때는 이 위원회가 직접 당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는 한계도 있겠죠. 처분의 성질이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이, 즉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을 내릴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행정청만 할 수 있는 재량회의, 자치사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명령 제결. 왜냐? 정보는 그쪽 행정청만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도 없는데 직접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의무이행 제결 이후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음대로 사정 변경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직접 처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행정청이 이러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렸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게 알려줘야겠죠. 야, 우리 니네가 하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처분했어 라고 알려주고, 그 통보를 받은 그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직접 본인이 한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 관리 법령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이후부터는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안 된다. 라는 그 조문 내용이 있습니다. 니네가 안 했지만 니네가 한 것처럼 그 후속 조치도 잘 해줘라 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런 조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간접 강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아요. 시험에도 많이 나온 게 있고 또 약간 좀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좀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접 강제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이것도 행정청이 일단 심판이나 소송도 마찬가지죠. 끝난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당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라고 위원회에 알려주면 위원회가 똑같이 또 한번 기간을 줍니다. 상당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그렇죠? 또는 즉시 배상을 하도록 돈을 내놔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바로 간접 강제 제도라고 했어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간접 강제는 1항부터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간접 강제를 내릴 수 있는 재결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부존재 확인 재결,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 취소 심판에서 절차 하자로 인한 인용 재결. 이 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른 처분을 안 했다. 그럴 때만 간접 강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밑에 여러분, 그 사망 옆에 있는 밑에 있죠. 화살표. 이 부분이 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정오 표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사실 시험에서는 요거 하나하나를 물어보기보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요 변경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은 여기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 뒤에 재처분 의무를 안 했다. 그럴 때는 간접 강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입법의 불비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그럴 만한 사유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는 이 내용 안에 변경 명령 재결은 간접 강제에 가능한 재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고, 실제로 21년도 국회 구급에서 마지막 1, 2, 3, 4, 5 중에 이제 국회 구급은 5개 지문이거든요. 5지선인데 5번 지문으로 요게 나와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좀 멘붕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만 간접 강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당연히 좀 변경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얘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위원회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 즉 행정청 니네 왜 그럼 안 해주고 있냐, 적법한 이유가 있냐라는 걸 반드시 듣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간접 강제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간접 강제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것도 시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청구인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한다. 내가 간접 강제를 신청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 들어준다. 그랬을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15페이지 취소소송의 간접강제 부분에서는 그 간접강제를 내가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안 들어줬다. 그럴 땐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했거든요.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걸 안 들어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도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추세기도 하고
이런 내용은 언제든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하나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당연히 미치죠. 그리고 결정서 정보는 실질적으로 사항에 따른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방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송을 제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법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다. 즉, 이 강제결정, 간접강제 결정문 자체가 집행 권원이 돼서 그걸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집행문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다음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불가쟁력, 불가변력, 형성력 같은 것들이 비록 심판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불가쟁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한번 거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또 못 거치게 되죠.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을 때 불가쟁력이 생기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의미냐? 행정심판에 대한 구속으로 심판 대상자들은 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또 재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행정소송에 따라서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가쟁력의 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변력은 심판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구속당하는 거죠. 일단 재결이 있다면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마음대로 그거를 재결을 취소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불가변력입니다. 형성력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에 대세효도 인정된다라는 게 있는데, 대세효는 그 재결의 효력이 당사자나 제3자 모든 국가기관에 다 미친다는 게 바로 이제 대세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판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냐? 기판력은 법원에서 하는 그 판단, 법원의 그 행정 소송에 대한 판례에 미치는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하는 그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될 여지 자체가 없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뭐 이런 앞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나아가 재결의 판결회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결이 이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이 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정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행정심판 결정문을 보면 그 안에 재결 내용의 주문이 있고 그 밑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행정심판에서만 확정이 된 것이지 실제로 동일한 내용으로 나중에 행정소송 같은 데서, 물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굳이 행정소송으로 안 가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사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뭔가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런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다시 주장하거나 또는 그와 다른 판단을 법원이 내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 판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조정제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로 빨리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할 때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요. 당사자가 서로 서명하고 날인을 하고 마지막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그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효력은, 그 조정의 효력은 행정심판의 재결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50조 재결의 송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송달이 아니라 송달이겠죠. 이건 오타입니다. 오타. 그런 송달 효력과 발생, 재결의 기속력 등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럼 이미 이 심판 자체가 끝난 거랑 똑같다라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그랬을 때 또 행정심판 재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재심판 청구의 금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에만 나타나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재결에는 기판력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청구인은 각하, 기각 그리고 일부만 인용되는 재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 갈 수 있지만 그 재결 자체를 가지고 소송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우리는 원처분주의라 했죠.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을 가지고 재결의 대상을 가지고 항고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항고소송 대상 삼았다. 그럼 기각이다, 각하다? 각하다? 기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본안 판단이기 때문에 본안에 가서 판단하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증거 서류 등에 반한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에 이제 고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따로 없는데 행정심판은 어떤 내용이냐? 행정심판법 58조를 보면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된다. 어떤 사항이냐? 첫 번째, 그 해당 처분에 대해서 네가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심판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네가 언제까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뒤에 표에서 말하고 있는 직권으로 고지를 해줘야 될 사항. 직권 고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1호, 2호는 똑같은데 반대로 행정청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처분에 이해가 있는 그 이해 관계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신청해서 고지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알려줄 사항 또는 누군가가 신청했을 때 알려줘야 될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행정심판의 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에 이런 규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10년 국회직 9급에서 이런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는 그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물론 행정심판법, 절차법, 정보공개법 전부 다 이 고지 의무를 안 했을 때 특별히 제재에 대한 규정 자체는 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집어넣어 놨다는 것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고지 자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이것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 신청 고지만 당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이해관계인이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게 물어봐서 받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고지를 안 해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고지를 했더라도 일단 그 처분을 하면서 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고지를 잘못하거나 안 해줬다. 그럼 원래 목적은 처분이죠. 그럼 처분 자체가 그럼 위법하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처분을 하면서 제출 기간, 행정심판을 네가 할 수 있는지랑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그 제출 기간을 안 알려줬다. 불고지죠. 오고지는 잘못 알려준 거, 불고지는 안 알려준 거. 그럼 어디다가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기관을 안 알려줬다면 만약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원인이 원래 제출해야 되는 기간 말고 다른 데다가 제출해버렸다. 그럴 때는 그 다른 기관이 올바른 기관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빨리 보내줘야 되고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고지 위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그 심판 청구의 제소 기간, 그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계산했을 때는 행정청이 고지를 원래 해주면서 어디다가 제출하세요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제출했다 하더라도 잘못 제출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걸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23조 사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구 기간을 아예 안 알려줬어요. 원래 90일, 180일 알려줘야겠죠? 근데 안 알려줬을 때는 그냥 가장 긴 날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 적법하게 제기한 걸로 본다라는 게 27조 6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고지 잘못 알려준 거예요. 우리 그 제출 기관이랑 제출 기간에 대한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내용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제출 기간을 잘못 알려줬다. 똑같이 우리 방금 불고지랑 동일하게 처분을 하면 되고요. 처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청구 기간을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원래 90일, 180일인데 뭐 100일, 200일 뭐 잘못 알려줬다.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어찌됐건 그랬다면은 실제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 만약에 90일, 180일인데 뭐 30일, 90일이다 이렇게 짧게 줬다. 그러면 그 짧게 한 거를 지난다 하더라도 90일, 180일 안에 제기하면은 적법하게 제기한 걸로 본다라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심 절차를 다 거친 걸로 봐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라는 목차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좀 환기를 시켜서 행정심판은 끝. 대신에 이의신청이랑 처분의 재심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6단원 자체가 행정쟁송이라 그래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뭔가 한 번 더 구제 절차를 지금 설명드리는 그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은 끝났고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부터 제정이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시험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적용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당연히 없겠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자, 행정청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그럴 때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민원처리법에서도 이의 신청이 있고 여기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법에 의한 이의 신청, 뭐 개별법에도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어요. 개별법 같은 경우는 그 이의 신청이라는 이름이 행정심판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 별개 법령에 따라서 다른 효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이의 신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의 신청은 뭐 이런 기간 내에 뭔가 결과를 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1항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이랑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아니다. 전혀 그거랑 관계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든 말든 행정소송, 행정심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이제 4항,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이의 신청의 결과로 내가 만족했으면 상관없겠지만 불만족했다. 그러면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제소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은 그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있죠. 왜냐? 우리가 일반적인 이의 신청을 제기를 안 했으면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1년이 보통 행정소송이고 90일, 180일은 행정심판이었죠. 근데 중간에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이의 신청을 거쳤다. 그럴 때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실질적으로 기산점이 돼서 90일이 시작된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나온다면 행정기본법에서 이의 신청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을 거쳤고 그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기산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된다.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5항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항도 그렇고 7항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이의 신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눈에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여기서 말하는 이의 신청으로 제기할 수가 없어요. 국가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결정, 진정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은 우리가 교도소 안에 있는 행정 절차라 했어요. 형사, 행형, 보완처분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항도 이 행정기본법상 이의 절차 안 됩니다. 이의 신청.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도 이의 신청 안 된다는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제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좀 눈에 좀 익혀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구제 절차로
처분의 재심사 절차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분의 재심사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재심사. 내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좀 심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있을 때는 이런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 아니, 이미 법원에서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위법한지가 결정이 났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또 이 행정기본법을 적용해서 또 행정청에게 처분의 재심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행정청의 그 무한한 업무만 생산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아예 처분의 재심사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당사자는 처분, 여기서 처분도 제재 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는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분은 그 실제 문제에서 나온다면 제재 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도 포함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처분의 재심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전제죠. 이미 다퉜으면 아예 안 되고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한 번 더 재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하나의 특별한 불복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처분을 취소나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떨 때예요? 일단 소송을 못 제기했을 때, 이미 확정 판결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못 제기했는데 또 어떤 게 추가돼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경우, 이럴 때만 재심사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재심사할 수는 없어요. 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이때 처분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항에 따른 그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그 밖의 쟁송에서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 없이 방금 그 1항의 요 사유들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본인의 과실로 그때 당시 주장을 못했다 또는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럴 때는 아예 처분의 재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의 과실 없이 뭔가 좀 다퉈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 근데 그런 사안 플러스 요런 새로운 뭔가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민원인에게 한 번 더 뭔가 그 특별한 구제 절차를 주기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이런 그 시도 자체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이 있다, 이럴 때는 아예 기회를 안 주는 게 맞겠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방금 그 1항의 각 호 사유를 알게 됐다면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날이 60일이 뭐 지나도 완전 상관없이 이미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재심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0일, 5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행정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분의 재심사를 했어요. 근데 재심사를 심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아니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1항 내용 전제가 뭐였어요? 이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걸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퉜는데 내가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들어졌다고 그 나에게 불이익한 결과 가지고 또 소송이나 심판 가능하게 하면 그건 진짜 도루마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도루마무죠? 안 됐으니까 또 하고, 안 됐으니까 또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처분의 재심사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19조에 따른 철회는, 이건 일반적인 우리 행정청의 취소나 철회를 말하는 거죠. 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민원인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해가지고 민원인이 또 졌어요.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봤을 때 자기들이 판단했더니 이건 직권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주자, 철회해주자. 이건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결과랑 상관없이. 그거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파란 같은 경우만 아까 우리 앞에 이의신청이랑 거의 동일하게 1호부터 6호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의신청에서는 2호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진정에 대한 결정만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십시오. 그 이의신청에서 2호가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재심사 청구 안 된다. 이 내용만 좀 다르고, 사실 이게 뭐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조문 문제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0분 내외로 강의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 일단 해드리고 싶은 말이,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주 정도를 지금 계속 달려왔고, 혹시 이 강의를 저랑 같이 같은 시기에 10주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잘 이행해 오셨다면 진짜 대단하시게 잘 계획대로 해 가고 계시다. 이렇게 성실히만 하면은 행정법은 무조건 95점 100점이다라는 거 제가 진짜 확신을 드릴 만큼 대단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8월 초에 기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하프 강의, OX 문제풀이 강의는 OX 문제집이 아마 8월 말 정도에 출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9월 초부터 하프 강의와 OX 문제풀이가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마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본 강의가 끝났다고, 오늘 건 당연히 오늘 복수하셔야겠지만 한 2, 3주 동안 놔버리시면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기보다는 2, 3주 동안이라도 그 계획을 먼저 짜십시오. 내가 눈으로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기본서를 보셨을 때 형광펜 위주로라도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그 2, 3주 동안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쭉쭉쭉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회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 내용 위주로 반드시 회독을 해주라는 거. 물론 이제 N회독이라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본 강의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2, 3주 동안 놔놓지는 마시고 눈으로라도 꼭 봐주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본 강의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또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물론 이제 공부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이 강의의 공부에 대한 질 자체는 진짜 최고로 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았고요. 항상 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이 공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내용들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고,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 4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과 OX 문제집에 있는 이 내용만 100% 마스터 하더라도, 100% 마스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한두 달 정도 책을 안 봤다가 다시 보면 이 책을 쓴 저도 이 내용을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봐야 되고요. 또 제가 이제 날목행 자체가 뭐 계속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아직 1시간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만 보더라도 당연히 합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1000페이지 뭐 100강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이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 자주 나오는 내용들 95%, 100%에 해당하는 이 교재 내용들만 잘 마스터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시험장에 당당하게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그 미안하고 고마웠던 부분들은 이 공부 내용이 아니라, 어찌됐건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면서 강의 초반에 이제 음성 질이라던가 아니면 그 PPT 내용의 화질 같은 게 처음에 약간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큰 불만 없이 또 응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묵묵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그 하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OX 문제집이 나오면 아마 그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마련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열심히 N회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강의의 최종 마지막 강 39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더욱더 쉬운 강의와 좋은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